시장 권한 대행 체제 이후 처음으로 지역 경제계와 부산시가 현안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두되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다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 지역 상공인과 시장 권한대행, 경제부시장 등 부산시 경제라인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부산시가 소상공인, 제조업, 관광마이스 등 분야별 맞춤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등 기존 역점 과제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자고도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금 현재 동남권 신공항, 복합 리조트 이런 것이 지금 큰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면은 더 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부산시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제조업체 경영 정상화 등 우선 과제 외에 언택, 스마트, 헬스 방역 등 코로나19로 부상한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됩니다. 언택 산업이라든지 스마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또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형식적인 간담회 외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을 부산시에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아까 돈백정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아이템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시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실 것을 당부. 경제인들은 특히 오전 시장 시절 지역 경제계와 자주 소통하겠다던 부산시의 약속은 말뿐에 그쳤다며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어제부터 생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도 영화의 전당과 부산박물관 등 그동안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공공시설들이 2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만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영화의 전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2개월여 만. 입구마다 여러 상 카메라와 체온 측정기가 비치돼 드나드는 사람들의 체온을 재고 영화 관람객과 직원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영화관에 들어가서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듬성듬성 떨어져 앉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이게 방콕, 쥐콕이라고 그러지. 답답하게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영화 전당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픈한다고. 그래서 이 영화 보러 오게 돼서 아주 시원한 것 같아요. 부산박물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개관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가야 본성 칼과 현 특별 전시회를 유치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막식은 생략했습니다. 관람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아 1시간에 50여 명만 관람객을 받습니다. 이 밖에 시립미술관도 1시간 30분 간격으로 30명의 예약을 받는 조건으로 재개관했고 태종대 다누비 열차도 이번 주말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실내, 밀집,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 단계적 재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야외 버스킹 공연도 일부 재개돼 도시철도 부산대역에서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붉은 버스킹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도 이번 주말부터 2시간에 200명씩 사전 예약을 받아 재개관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들의 완전한 개장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어서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지만 이제라도 사법부가 정의로 응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인아 기자입니다. 74살 최말자 씨는 56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8살이던 지난 1964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잘랐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며 한 맺힌 세월을 보낸 최 씨는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56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억울함을 풀고 정당방위가 되어서 무죄를 원하는. 최 씨는 성폭행 피해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태도 때문에 2번 울어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최 씨를 조사 첫날 아무런 고지 없이 구속한 반면 가해자에겐 강간 미수 혐의는 빼고 특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재판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와 결혼할 생각은 없냐고 묻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단은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주목해 재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것이 아니냐라며 자백을 강요했으며 엄벌에 처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 행위 등은 당시 구형법상의 불법 체포 감금죄, 타인의 권리 행사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부산 여성의 전화 등 353개 여성 시민단체 150여 명도 당시 사법부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재심을 촉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 몰린 채 5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에게 법원이 어떻게 응답할지 재심 개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뒤 병상 이용률이 떨어지고 외래 환자가 줄면서 수익이 급감해 재정 지원이 시급하지만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내용을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3억 원의 수익을 낸 부산의료원은 지난 3월 12억 원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고 평소 90%에 가까웠던 병상 이용률도 5%대로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산하 공공의료원에 지방비를 투입하며 자구책에 나서고 있지만 부산시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층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지난 3월 국내 20대 인구의 금융권 대출액과 연체액 증가율이 모두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소식인데요. 문제는 2분기 들어서 청년층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전망된다며 맞춤형 지원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대개조에 나선다는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명지 녹산산단을 거점 산단으로 사상공단과 신평 장림공단 등을 연계해 부산형 스마트 산단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시는 총 사업비로 1조 2,900억 원을 예상하는데 큰 틀의 산단 육성 계획을 수립한 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해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서면 등 부산 대표 관광지에서 내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소식입니다. 2019년 부산 관광산업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차지한 관광객이 2,8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는데 내국인 관광객의 해운대 해수욕장과 서면 등 주요 관광지 방문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모두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동백섬과 시민공원을 찾는 관광객은 큰 폭 늘었는데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욕구를 반영한 신규 관광 자원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동쪽과 서쪽 지역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2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북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을 따라서는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한낮 기온 19도에 머물며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고요.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오후에도 높은 구름만 지날 뿐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겠고요.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과 양산이 12도, 울산은 10도 등을 보이며 어제보다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이 19도, 양산 21도, 내륙인 합천과 진주는 23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 오후부터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새벽부터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새벽 시간 부실한 소방시설 속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화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2월 해운대구 반송동 다세대 주택 화재로 72살 A씨가 집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은 가스 배관에서 새어나온 가스로 인해 윗집과 앞집까지 태웠습니다. 92년 지어진 주택에는 소화기조차 없었습니다. A씨처럼 부산의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숨진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모두 20명. 사망자가 나온 주택 1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지어진 주택이 12곳으로 전체 70%를 차지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빌라나 원룸 등 다세대 주택이 11곳, 나머지 6곳은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평균 34년 된 노후 아파트였습니다. 이들 노후주택 대부분은 소방법 사각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화재 감지기 등 이른바 3대 소방시설이 그동안 건물 층수나 연면적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는 2018년부터 11층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만 의무 설치토록 한 소화기와 자동 화재 감지기는 2012년부터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화재 감식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스프링클러는 모두 설치 대상이 아니었고 여전히 소방시설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한 주택은 4곳, 소화기만 있는 곳이 6곳이었습니다. 법은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소방이라든가 재난, 안전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고요. 강화된 법률로 인해서 신축되는 건물들은 모든 소방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한 주택들은 그 법 적용 이전의 것들이 사실은 위험한 거거든요. 화재로 인한 사망 시각은 취침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가 8건으로 전체의 절반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사망자 평균 연령은 60세로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를 차지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재 당시 피해자들은 어떻게 숨지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감식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사망자들 중 대피 도중 숨진 사람은 단 2명, 나머지 90%는 대피할 새도 없이 집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송광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부산 진구의 3층짜리 주택. 새벽 2시에 시작된 불은 주택 한 가구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을 자던 68살 B씨가 연기를 마셔 숨졌습니다. B씨는 대피하지 못한 채 불이 시작된 침대에서 불과 2m 떨어진 방문 앞에 엎드린 채 발견됐습니다. 2016년 동래구 아파트 화재로 숨진 60대 남성도 방 문턱에서, 1년 뒤 부산 진구 다세대 주택에선 30대 남성도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인지에서 대피, 진화로 이어지는 3단계 과정 중 대피 단계까지 이어진 경우는 사망자 20명 중 단 2명뿐. 나머지는 모두 인지 단계에서 숨졌습니다. 불이 난 줄 몰랐거나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실제 조사 대상 주택 60%에는 화재를 조기에 알 수 있는 화재 감지기가 없었습니다.
특히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취약 시간대 사망자를 낸 8곳은 모두 무방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재 감지기가 없다고 하면 취침 중일 경우에 제실자가 사실 대피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피를 하지 못하면 통상 연기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2, 3분 내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도 반응이 느린 열 감지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 감지기는 크게 이 연기 감지기와 열 감지기로 구분됩니다. 문제는 온도에 따라 반응하는 이 열 감지기로는 질식사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실험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불이 붙은 지 3분 13초,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고 5분 15초, 열 감지기가 울렸지만 이미 화염과 연기가 가득한 상황. 이후 1분여 만에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5년 이후로다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전 건물들은 어떤 열 감지기 적용 대상들이 있는데요. 이제 화재 경보 측면에서는 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노후된 건물들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법대로라면 2017년까지 노후 주택에는 연기 감지기가 모두 설치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 21만 가구 중 60%에만 보급이 완료됐을 뿐 실제 부산의 110만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문을 닫았던 지역 미술관과 화랑이 이번 주부터 다시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8순이 넘은 대가의 회고전과 또 젊은 여성 설치작가의 전시회 등 부산에서 지금 펼쳐지는 각종 전시회를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이 기획한 한국현대작가 조명전, 김종학전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 지난 3월부터 개최 예정이던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개막이 꼬박 2달 늦어졌습니다. 1937년생으로 우리 미술계의 산증인인 노 작가의 이번 회고전에는 지난 60여 년간의 작가의 예술 세계가 한자리에서 펼쳐집니다. 유실되었던 초기작 20여 점과 드로잉에서부터 꽃 시리즈, 뉴욕 유학 시절의 작품과 최근에 완성한 10m가 넘는 대형 신작 등 210여 점의 작품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작품 초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작품 세계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한 100여 점 선별해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드로잉, 판화, 수채화, 그래서 다양한 작가의 그 활동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작가가 평생을 걸쳐 수집한 조선시대의 목가구와 민예품이 공개되고 1970년대 일본에서 제작했던 설치 작품까지 재현돼 최고의 미학적 향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작가 어유경의 첫 번째 부산 개인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시 제목 토탈 이클립스, 계기일식처럼 달과 지구, 태양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원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조립과 해체를 통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작가는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를 찾습니다. 시를 한 편 읽듯이 어떤 공간 속에서 시적인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시적인 작품에서 나오는 시적인 그 이야기들이 공간 속에서 관람객들에게 파동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순환이나 자연의 섭리를 바람이나 빛, 중력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작업해오는 작가는 생산과 소멸의 반복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사상경찰서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무단 이탈과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관할 보건소에 인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한국에 들어온 뒤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6일 절도 행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일 또다시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추적 수사를 받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음성으로 판정났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강서구 미음동의 한 사거리에서 3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사거리를 가로지르던 11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이 전멸 신호에서 사거리에 진입하던 중 서로 충돌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어제 수원에서 열린 KT와의 원정 2차전에서 정훈의 석점 홈런 등 12안타를 집중시켜 9대4로 승리했습니다. 롯데는 전날 개막전 역전승에 이어 어제 승리로 개막 3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예약했습니다. 롯데 선발로 나선 서준환은 6이닝을 5피안타 1볼넷 1실점으로 막아내 승리 투수가 됐고 공격에선 1번 민병헌과 2번 전준우가 안타 7개를 몰아치는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허영도 부산상입회장 등 지역 경제인들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 오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납니다. 허 회장 등은 총리실에 동남권 신공항 확장안 적정성 검증 조기 마무리 등 공항 관련 지역 여론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산상입회장단은 지난해 11월에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신공항 문제와 관련한 지역 여론을 전한 바 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13단독 재판부는 나동현 미래통합당 후보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함과 투표지, CCTV 영상 등의 증거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오늘 오후 2시 양산시 선관위에서 증거물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나 후보는 현재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지난달 총선에선 42,600여 표를 얻어 44,200여 표를 획득한 김두관 당선인에게 1,500여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 지역 당선인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정 공백 최소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오거돈 전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부산시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동쪽과 서쪽 지역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2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북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을 따라서는 한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한낮에 19도에 머물러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고요.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오후에도 높은 구름만 지날 뿐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겠고요.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 오후부터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고요. 주말인 모레는 새벽부터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맑은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